미쳤어? 비닐을 덮는 건 레이더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 비닐 쪼가리 천국에 덮는 순간 우리 동맹 훈련은 끝장이에요. 하여간 한국 사람들 상식이 없어.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폴란드 동부 전선 영하 52도의 지옥 같은 혹한에 미국의 자존심 패트리어트가 완전 마비됐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의 방공 전문가라 자부하던 마이클 소령. 그는 한국의 기술을 상식 없는 도박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단 10분 뒤 폴란드의 얼어붙은 밤하늘을 가른 한국의 불기둥은 서방의 방산시장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만했던 미국 전문가의 처절한 항복선언과 유럽의 심장을 녹여버린 대한민국 천궁투의 경이로운 실화. 지금 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께 더 많은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이야기 많이 찾아올게요. 하늘을 찢는 듯한 경보음이 폴란드 동부의 적막한 설원을 가로질렀습니다. 영하 52도. 인간의 피부가 노출되는 즉시 동상에 걸려버리는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제가 관리하던 패트리어트 레이더 기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수천 개의 정체 모를 붉은 점들이 유령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녹색, 판넬 표면에 들이닥친 습기가 순식간에 두꺼운 빙벽으로 변하며 전파를 사방으로 굴절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레이더돔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신 신호가 전부 가짜 신호입니다. 정비를 위해 밖으로 나갔던 병사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지휘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어붙은 판넬 표면을 도구로 긁어내려다 영하 50도의 냉기에 노출된 장갑이 금속 표면에 그대로 달라붙어 장갑 가죽이 마치 접착제를 바른 듯 금속 판넬에 달라붙어 걸레짝처럼 찢겨나간 겁니다. 저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정밀공학 결정체인 패트리어트가 고작 대자연의 추위 앞에 눈먼 장님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가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곳에 주둔한 수천 명의 병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이지 않는 화망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미 육군 제1기 갑기동사단 소속의 마이클 앤더슨 소령입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돌며 수많은 방공 시스템을 운용해온 전문가라고 자부해왔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기술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고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장비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마주한 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물리학적 한계 앞에 무너진 인간의 초라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본국에 보고서를 타전했습니다. 기계적 오류가 아니라 날씨라는 거대한 장벽 탓에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침묵을 깨고 기지 정문으로 거대한 흰색 증기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나타난 전설 속의 괴수처럼 엔진의 배기열과 영하 50도의 살인적인 냉기가 충돌하며 만들어낸 거대한 수증기 구름이 기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 구름을 뚫고 나타난 건 투박한 군용 트럭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색도 없이 묵직한 카키색을 띤 트럭 옆면에는 선명하게 적힌 한글이 보였고 태극기를 가슴에 단 한국 기술진들이 당당하게 기지 안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조 원이 투입된 미국의 패트리어트조차 거대한 빙판이 되어 멈췄는데 저 투박한 트럭에 실려온 한국산 장비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비웃음이 섞인 생각이었습니다. 한국군 기술팀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김 상사라는 인물이 트럭에서 내리더니 태연하게 우리 레이더 판넬을 뒤덮은 두꺼운 빙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는 통역을 통해 제게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자기들이 이 얼어붙은 폴란드의 하늘을 다시 녹여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호언장담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레이더 판넬 위에 투명한 비닐 같은 필름을 덧붙이기 시작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파를 송수신해야 하는 정밀한 위상. 배열 안테나 표면에 저런 이물질을 붙이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은 1,000억 원짜리 정밀 장비의 거실용 온돌 보일러를 까는 저급한 사기극일 뿐이며 동맹국의 장비를 더럽히는 무지한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김 상사는 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필름의 배선을 연결한 뒤 전원을 올렸습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을 수백 번은 겪어본 사람처럼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모한 시도가 실패하는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 유엔과 미국 국방부에 제출할 작정으로 정밀 측정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져온 저 정체 모를 열선 필름이 과연 영하 52도의 이 견고한 빙벽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녹아내릴지 똑똑히 지켜보려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오만했고 동시에 가장 어리석었던 감시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군 생활 20년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설치한 천궁2 레이더의 전원이 켜지는 순간 경납고 앞마당에서는 믿을 수 없는 물리적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영하 52도의 살인적인 냉기 속에서 레이더 판넬 표면을 뒤덮고 있던 두꺼운 얼음 덩어리가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며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버터를 올린 것처럼 10cm 두께의 견고한 빙벽이 물이 되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혹한의 날씨에 물이 액체 상태로 흐른다는 것 자체가 시각적인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는 저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군사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저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규정을 위반한 위험천만한 도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한국군 지휘 천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머릿속은 분노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밀전자 장비인 레이더, 특히 위상 배열 안테나의 소자들은 열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수천 개의 반도체 칩이 박혀 있는 판넬에 열을 가해 얼음을 녹인다니. 그것은 레이더의 수명을 갉아먹는 자살 행위이자 내부 회로를 태워먹는 미친 짓이 분명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파 간섭이었습니다. 저들이 얼음을 녹이기 위해 레이더의 출력을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있다면 그 강력한 고주파 에너지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패트리어트의 예민한 수신 센서의 치명적인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명백한 전자파 공격이자 동맹군의 작전을 방해하는 팀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지휘소 안으로 들어서자 김 상사와 한국 기술진들은 모니터 앞에 둘러앉아 무언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깨너머로 화면을 훔쳐보았고 그 순간 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레이더 화면은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대기 불안정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레이더 화면이라면 눈구름의 반사파와 대기 잡음 때문에 화면이 지저분하게 깨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물리학의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모니터에는 잡음 하나 없이 깨끗한 배경 위로 선명한 항정 몇 개만이 유유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가리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미리 녹화해 둔 훈련용 영상을 틀어놓고 마치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영하 50도의 폭설 속에서 저렇게 완벽한 신호 대잡음비를 구현하는 기술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해내지 못한 기술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해냈을 리 만무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폴란드군 사령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가적인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즉시 통역병을 통해 저희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 위험한 장비의 전원을 끄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신들이 틀어놓은 가짜 시뮬레이션 영상은 상관없지만 얼음을 녹이겠답시고 방출하는 고출력 열선과 전파가 우리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정밀한 주파수 대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작전구역 내 최고 책임자로서 내리는 정당한 군사적 통제였습니다. 하지만 김 상사라는 남자는 저희 서슬퍼런 경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이것이 지금 머리 위를 날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현실과 가짜도 구분하지 못하는 엔지니어가 최전방에 와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꺼내 미 국방부와 나토 사령부의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군 레이더의 불법 고출력 방출에 의한 아군 장비 손상 위험 보고였습니다. 저는 한국군이 성능 미달의 장비를 가동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방의 핵심 방어 자산인 패트리어트가 회복 불능의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적시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보여주는 레이더 정보는 조작된 데이터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민간인을 공격할 수 있는 전쟁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저의 분노는 단지 자존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검증된 과학만을 믿고 살아온 엔지니어였습니다. 저의 경험상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 같은 성능은 사기 아니면 오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레이더 판넬에서 피어오르는 저 하얀 수증기는 제게 있어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곧 터져버릴 과부하의 전조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권한으로 저들의 장비를 강제로 셧다운시켜서라도 이 위험한 불장난을 멈추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동맹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측정기를 들고 경납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들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 이 무모한 쇼를 끝장낼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밀 주파수 측정기를 들고 천궁2 레이더 판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공부한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저 레이더 표면에 붙은 투명한 필름은 혁신이 아니라 재앙이어야 했습니다. 정밀한 전파를 쏘아 올리는 레이더 안테나 앞에 그 어떤 이물질을 덧대는 행위는 마치 뇌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안경에 고의로 미세한 흠집을 내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파는 아주 작은 금속선 하나만 만나도 굴절되거나 산란하며 이는 결국 표적의 위치를 수 킬로미터나 오인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추적 오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필름 속에 숨겨진 미세한 열선들이 우리 동맹군의 방공망을 오히려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의 이런 고집은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철저한 과거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 연구 계획국에서도 레이더의 결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금속 열선 매립 기술을 수년간 연구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네로라 하는 미국의 천재 과학자들도 결국 이 기술을 포기하고 전량 폐기 처분했습니다. 아무리 얇은 열선이라도 전파의 파동을 방해하여 해상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조차 실패하고 버린 기술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고작 필름 한 장으로 해결했다는 주장은 저희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만극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일러 업체에서나 쓸 법한 저급한 기술을 들고 와서 수천억 원짜리 정밀 방산 무기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김 상사는 저의 비난을 묵묵히 듣더니 모니터 옆에 복잡한 수치들을 띄웠습니다. 그는 필름 속에 들어있는 나노 입자들의 간격이 전파의 파장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전파 입장에서는 저 필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공기와 다름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투과율이 무려 99.9%에 달한다는 수치를 내보이며 이것이 한국이 자랑하는 나노 열선 기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들이야말로 폴란드 정부를 속이기 위한 마술사들의 눈속임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법이며 현장의 혹독한 환경을 무시한 이론상의 수치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나노 기술이라는 단어가 그저 자신들의 사기 행각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한 멋진 포장지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기지 내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던 그 순간 기지 외곽 통제실의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폴란드 국경 너머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고도 무인기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영하 52도의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던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억지로라도 돌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저는 한국군의 가짜 화면이 아닌 오직 검증된 우리 미국 장비의 눈으로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무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어붙은 안테나를 강제로 회전시키기 위해 유압 모터의 출력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거대한 강철 안테나는 억지스러운 동력을 견디지 못하고 적하는 파열음과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시스템은 비명을 지르며 기지 전체의 전력망을 흔들었고 결국 우리 미군 통제실의 모든 모니터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하며 시스템이 통째로 꺼져버렸습니다. 최첨단 공학의 자부심이 물리적 한계와 저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암흑이 깔린 통제실 안에서 저는 차가운 정적과 함께 몰려오는 끔찍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을 볼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오직 한 곳, 한국군이 가져온 모니터만이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기지 전체가 정전될 뻔한 위기 속에서도
저들은 별도의 비상 전력을 가동하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그 푸른색 궤적은 마치 저의 무지와 오만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조차 여전히 녹화된 가짜일 것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심장 박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화면이 진짜라면, 만약 제가 보일러 수준의 사기라고 무시했던 저 기술이 지금 이 순간 유럽의 하늘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면, 저는 전문가로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그 푸른 화면을 주시하며 제 생애 처음으로 제가 아는 과학적 상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52도의 밤, 폴란드 기지의 통제실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 욕심으로 무리하게 가동하려던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과부하로 비명을 지르며 멈춰선 직후 기지 내의 모든 서방제 방공 시스템은 거짓말처럼 침묵에 빠졌습니다. 유압 오일조차 젤리처럼 굳어버리는 살인적인 추위 앞에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군의 장비들은 그저 값비싼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덩그러니 서 있는 레이더 화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제가 믿어왔던 서방의 정밀, 공학이 대자연의 힘과 한국의 기술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했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 죽음 같은 정적을 깬 것은 기지 전체를 울리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레드 얼러트,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가 발령된 것입니다. 국경 감시 초소로부터 긴급 타전된 보고에 따르면 식별 신호가 없는 고고도 무인기 한 대가 시속 800km의 속도로 기지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요격했을 표적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눈뜬장님이었습니다. 레이더가 꺼진 상황에서 적기가 머리 위로 폭탄을 떨어뜨린다면 이곳에 주둔한 수천 명의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산화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본국 사령부에 방어불능이라는 치욕적인 보고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지 한쪽에서는 여전히 우문거리는 기계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가져온 천궁2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가짜라고 비웃었고 사기극이라고 매도했던 그들의 모니터에는 암흑천지가 된 우리와 달리 선명한 붉은 점 하나가 기지 30km 전방까지 접근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김 상사와 한국 기술진들은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침착하게 사격 통제 장치를 조작하며 발사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제 눈에는 그들의 행동이 영웅적인 방어가 아니라 눈먼 장님이 허공에 총을 난사하려는 미치광이의 도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공학적 지식으로는 저렇게 눈보라가 치는 악천후 속에서 나노필름 한 장 붙인 레이더가 그토록 깨끗한 신호를 잡아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저 화면에 떠 있는 붉은 점이 실제 적기가 아니라 레이더 오류가 만들어낸 유령 신호이거나 그들이 미리 심어둔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잔상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저 허상을 보고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그 미사일이 궤도를 잃고 인근 민가나 아군 기지로 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통역병을 밀치고 김 상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당장 발사 시퀀스를 중단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로 실탄을 발사하는 것은 군법 회의감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를 보고 있는 것이니 제발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제발 내 말을 들으라고. 당신들의 그 오기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김 상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히 응시하더니 통역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모니터의 붉은 점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유령이 아니라 당신이 보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납고 밖 천궁2의 수직 발사대가 위치한 곳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하얀 수증기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영하 52도의 냉기 속에서 발사관 덮개가 열리자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미사일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며 뿜어내는 열기였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압도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국군은 저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이 발사 버튼에 손을 올린 것입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오작동한 한국 미사일이 제멋대로 날아가다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막아야 했습니다. 아니, 이미 늦었다면 차라리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아는 한 투명 열선 따위로 레이더의 눈을 뜨게 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 미사일은 필연적으로 목표를 잃고 추락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다가올 파국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들려올 굉음은 적기가 격추되는 소리가 아니라 한국군의 무모한 도박이 실패했음을 알리는 재앙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기지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긴장감 속에서 카운트다운은 이미 0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저의 자만심이 만들어낸 편견과 한국 기술이 만들어낸 실체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에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천궁2의 수직 발사관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영하 52도의 대기를 찢어밟히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 머릿속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투명 열선 필름 때문에 시야가 왜곡된 레이더는 엉뚱한 허공을 조준했을 것이고 발사된 미사일은 필연적으로 궤도를 이탈하여 인근 민가나 아군 기지로 곤두박질 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라 제가 막지 못한 대참사이자 제 군인 인생의 불명예스러운 끝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곧 들려올 끔찍한 폭발음과 비명소리를 기다리며 전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1초, 2초, 3초가 지나도 우려했던 파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막을 때리는 굉음은 점점 하늘 높은 곳으로 멀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경납고 창문 너머로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는 한 줄기 맹렬한 불기둥이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한 직선을 그리며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도 궤도 이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비행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맹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군이 보는 그 가짜 화면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화면 속의 푸른색 아군 미사일 표식은 마하 4.5의 속도로 붉은색 적기 표식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10km, 5km, 1km.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는 비현실적으로 빨랐습니다. 그리고 교차의 순간 화면상의 두 점이 하나로 합쳐지더니 이내 붉은 점이 산산조각 나며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창밖의 먼 하늘에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뒤늦은 천둥 소리가 기지를 울렸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표적을 공중에서 흔적도 없이 분해해버린 완벽한 요격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묵묵히 데이터를 체크하고 잔해 낙하 지점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양치질을 하듯 너무나 당연한 일상을 수행하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들고 있던 주파수 측정기를 확인했습니다. 제 상식대로라면 방금 발사 순간에 발생한 고출력, 전파와 열선 간섭으로 인해 측정기 바늘이 미친 듯이 춤을 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측정기의 바늘은 정상 범위를 가리키며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파, 왜곡율 0.001%. 그것은 물리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한국의 나노필름은 전파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전파가 지나가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폴란드군 수색대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지 북방 15km 지점에서 격추된 무인기의 잔해를 발견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잔해는 러시아제 정찰용 스텔스 드론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체 중앙이 정확히 관통당해 엔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무전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뒤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이라고 비웃었던 그 깨끗한 화면은 조작된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보라와 혹한이라는 노이즈를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걸러낸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정확한 진실의 창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어 거칠게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을 사기라고 매도했습니다.
미국이 실패했으니 한국도 실패해야 한다는 오만한 논리에 갇혀 하마터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뻔한 적기를 방치할 뻔했습니다. 저들이 레이더에 깐 것은 단순한 열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기계가 극한의 환경에서도 얼어붙지 않게 만드는 온기였고 그 온기를 통해 시스템을 지켜내는 지혜였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추위에 떨며 눈을 감았을 때 천궁2는 그 온기로 눈을 뜨고 우리 모두를 지켜낸 것입니다. 김 상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저를 조롱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레이더의 상태가 안정적인지 미군 측 장비의 피해는 없는지를 먼저 물어왔습니다. 그의 태도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아니라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책임감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변명도 구차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패배를 인정하는 패장의 심정으로 멍하니 그가 건네는 물병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물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제 손을 적셨지만 제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지 밖에 눈보라는 잦아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충격을 넘어선 제 가치관 전체가 붕괴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 이 얼어붙은 동토에서 유럽의 하늘을 지킨 것은 미국의 거대한 자본도 저의 오랜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일러라고 비하했던 한국의 따뜻한 기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적을 만들어낸 저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작전 상황이 종료된 후 폴란드 기지 한 구석에 위치한 낡은 정비 경납고에서는 기묘한 연회가 벌어졌습니다. 영하 50도의 혹한 속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한국 기술진들을 위해 폴란드 기지 사령관이 특별히 내어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패배감과 부끄러움이 뒤엉킨 제 마음은 그들의 환호성을 견딜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상사는 막사를 나서려던 제 소매를 투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묵직한 힘과 동시에 기이할 정도의 따뜻한 온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쭈뼛거리며 그들이 만든 원형 테이블, 아니 드럼통을 개조해 만든 임시 불판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경납고 안은 이미 자욱한 연기와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판 위에 올린 것은 스테이크처럼 잘 손질된 살코기가 아니라 비계와 살코기가 적나라하게 층을 이룬 돼지 삼겹살이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혈관을 막는 건강의 적이라며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날것의 기름 덩어리였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투명하고 매끄러운 초록색 병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일전에 다른 연합 캠프에서 한국 군인들이 마시는 것을 보고 보드카나 위스키처럼 묵직한 향도 없는 저런 맹물을 무슨 맛으로 마시나 하며 속으로 비웃었던 그 소주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레이더 판넬만큼이나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 초록색 병들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은 김 상사가 부대 보급 트럭에서 가져온 전략 물자 박스를 개봉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군이 작전 기간 내내 먹기 위해 본국에서 공수해온 묵은 김치와 즉석밥, 그리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참기름이 들어있었습니다. 김 상사는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붉은 양념이 배어든 묵은지 포기를 꺼내 뜨거운 불판 위에 올렸습니다. 돼지기름이 김치의 양념과 만나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자 형언할 수 없는 자극적인 향기가 제 코끝을 맹렬하게 타격했습니다. 그것은 느끼함을 잡아주는 신맛과 식욕을 돋우는 매운맛, 그리고 고기 기름의 고소함이 완벽한 비율로 섞인 폭력적인 향기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루 종일 추위와 긴장 속에서 굶주렸던 제 위장이 그 원초적인 냄새 앞에서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상사는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들더니 기름에 푹 절여진 구운 김치 위에 올리고 돌돌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제 앞접시에 툭하니 놓아주었습니다. 서방의 식사 예절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투박한 대접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미슐랭 셰프의 정찬보다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젓가락을 들어 그 붉은 덩어리를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씹는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삭하게 익은 김치의 새콤한 식감이 먼저 터지고 그 뒤를 이어 돼지고기의 육즙이 입안 전체를 기름지게 코팅했습니다. 느끼할 틈도 없이 다시 김치의 매운맛이 혀를 때리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얼어붙은 몸과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생명의 에너지였습니다. 정신없이 고기를 씹고 있는 저에게 김 상사가 초록색 병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병을 잡고 몇 번 회전시키더니 병 안에 작은 회오리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마술쇼 같았습니다. 제 잔에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리며 채워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잔을 받쳐 들고 한국군들이 하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 단숨에 털어 넣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알싸한 액체는 식도에 붙은 기름기를 깨끗하게 씻어내며 위장까지 뜨거운 기를 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끝맛은 묘하게 달콤한 그 술 한 잔에 하루 종일 제 어깨를 짓누르던 긴장과 오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기가 몇 점 남지 않았을 때 김 상사는 이것이 진짜 메인 요리라며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가위를 들어 남은 고기와 김치를 잘게 썰더니 한국에서 가져온 하얀 쌀밥을 불판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황금빛 참기름을 아낌없이 두르고 그 위에 김가루를 눈처럼 뿌렸습니다. 돼지기름에 코팅된 밥알 하나하나가 붉은 양념을 머금고 볶아지는 광경은 제가 본 그 어떤 레이더 화면보다도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이 경납고 전체를 뒤덮자 배가 부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김 상사가 숟가락으로 김치볶음밥을 꾹꾹 눌러 만든 그 바삭하고 고소한 볶음밥을 한 입 먹었을 때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맵고 짜고 고소하고 뜨거운 그 복합적인 맛은 혀가 아니라 제 영혼을 달래주는 듯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김 상사의 투박한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박힌 얼음가시를 완전히 뽑아버렸습니다. 저는 김 상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붉게 상기된 얼굴로 저에게 다시 빈잔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투명한 술잔 속에 제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편견에 가득 차서 그들을 방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범죄자 취급했던 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상사는 그 잔을 채워줌으로써 저의 과오를 덮고 저를 친구로 받아주겠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납고 밖은 여전히 영하 50도의 살인적인 추위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드럼통 불판 앞은 한증막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고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눌어붙은 밥알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김 상사가 그런 저를 보고 껄껄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견고하게 쌓여있던 자존심의 빈벽이 이 뜨거운 김치볶음밥과 소주 한 잔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레이더 기술로 하늘의 얼음을 녹였고 이 음식으로 제 심장의 얼음까지 녹였습니다. 이것은 미 국방부의 어떤 최첨단 무기로도 해내지 못한 가장 완벽하고 따뜻한 정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깨어난 저는 어제의 그 뜨거웠던 열기를 떠올리며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어제 광기 어린 확신으로 작성해 두었던 한국군 장비 퇴출 건의안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불법 고출력 전파 방출, 시뮬레이션 조작 의심, 동맹군 안전 위협과 같은 날선 단어들이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전문가였는지를 증명하며 저를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어제 목격한 것은 조작된 허상이 아니라 미 국방부도 포기했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인류공학의 정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딱딱한 군사 보고서라기보다 평생을 차가운 수치와 효율성 속에 갇혀 살았던 한 공학자의 처절한 참회록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서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레이더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전파를 쏘는 법만을 연구했지만 한국인은 그 레이더가 얼어붙지 않도록 시스템에 온기를 불어넣는 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보일러 사기라고 비하했던 그 나노 열선 기술은 사실 극한의 상황에서 기계뿐만 아니라 그 기계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생명까지 구하는 유일한 방패였다는 사실을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김 상사가 건네준 그 뜨거운 김치볶음밥의 맛이 혀끝을 맴돌았습니다. 맵고 짠 그 강렬한 맛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열량이 아니라 타국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동맹군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한국인들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기술은 차가울 수 있지만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뜨거워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5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으며 처음으로 전문가로서의 콧대 높은 자존심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냄으로써 누군가는 한국의 기술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저처럼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게 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마친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폴란드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으로 차가웠지만 기지 마당에서 하얀 증기를 뿜으며 가동 중인 천궁투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파수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기술만이 정답이라고 맹신하는 꽉 막힌 소령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거대한 지혜 앞에 기꺼이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할 줄 아는 진짜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 상사가 있을 정비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 술김에 약속했던 미국산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소중한 저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미 국방부와 나토 사령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형 온돌 레이더의 혹한기 작전 수행 능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단순한 성능 평가를 넘어 서방의 방공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도입을 검토하던 수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에 천궁투 시스템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하 50도의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고 적기를 격추해낸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한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명받았던 것은 그 이후 한국 기술진들의 태도였습니다. 수조 원 단위의 계약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결코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김 상사는 저와의 작별 인사에서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무기를 팔러 온 장사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방패를 세우러 온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 신이야말로 한국 방산이 가진 진짜 경쟁력이자 국격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판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하고 강인한 정신을 유럽 대륙에 심어놓고 떠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군복을 벗었고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을 걸으며 저는 문득 폴란드의 그 차가웠던 겨울밤을 떠올립니다. 빌딩 숲 사이로 흐르는 물길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흐르는 물이 얼지 않듯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술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김 상사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드럼통 불판이 아니라 서울의 번듯한 고깃집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날의 삼겹살과 김치볶음밥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말해줄 생각입니다. 당신들이 만든 그 따뜻한 온돌 기술이 차갑게 식어가던 유럽의 안보를 녹였고 무엇보다 얼음장 같았던 제 인생을 가장 뜨겁게 녹여주었다고 말입니다.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만 그 기술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꺾이지 않는 마음과 따뜻한 정이 있는 한 어떤 혹한이 닥쳐와도 우리는 결코 얼어붙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하 50도의 혹한 속에서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녹여낸 한국의 따뜻한 기술. 그것은 단순한 과학을 넘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간절한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